그 다음에 모듈의 특징 비교. 모듈은 어떤 모듈이 있다고 했습니까? 단결정 모듈, 다경적 모듈, 비정질, 결정이 있다. 결정체가. 그러면 태양광 그런 셀의 결정이 단결정, 다결정, 비정질 결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생긴 거는 일단 셀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보시면 그냥 딱 생긴 것만 보고 단결정이네, 다결정이네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모서리 져서 생긴 것이 그렇게 제품을 만든 것이 단결정. 네모나게 그냥 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다결정입니다. 얘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 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결정. 그 다음에 꽉 차 있는 게 다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단결정은 순도가 높아요. 이 결정체가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결정체로 만든 게 단결정입니다. 그럼 다결정은 여러 개의 결정 실리콘이 막 섞여 있어요. 다결정이고요. 비정질 결정은 생산하면서 비경질로 만드는 거죠. 비정질로. 그래서 이제 그 아몰퍼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는 특징이 발전 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단결정은 순수한 단결정은. 근데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만들기 어려우니까 비싸겠죠.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 제조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고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다결정은 여러 개의 결정질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형상의 결정질이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여기 다 모여 있고, 발전 효율은 여기는 매우 우수, 발전 효율이 단결정보다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우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매우 우수하면 우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 저렴하다. 비정질은요. 비정질이 가장 지금 현재 잘 안 쓰이고 있는 이유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효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근데 얘는 만들기는 쉽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도 간단하고 다 가격도 아주 싸고. 그래서 가격은 높다, 중간, 낮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비정질 셀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결정하실 겁니까? 비교는 이제 시험 때문에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다결정? 네. 그럼 단결정? 이거 두 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에 따라서 이거 단결정을 결정하기도 하고 다결정을 결정하기도 할까요? 네, 돈에 따라서. 그럼 돈 많으면 무조건 단결정이에요? 네. 일단 경제성 비교는 해보겠죠. 이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에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돈을 들여서 발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효율이 다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선 뭐 그것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치 조건에 따라서 내가 태양광 패널은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면적이 한정돼 있는데 이 면적에 나 무조건 1메가짜리 할 거야. 난 무조건 1메가짜리 할 거야. 근데 다결정으로 하니까 1메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단결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량을 난 무조건 1메가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결정을 못하고 단결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관공서죠. 관공서는 뭔가 딱 정해놓으면 가니까. 돈 조금 더 들어도 돼. 무조건 1메가로 해줘. 이러면 단결정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효율 대비, 가격 대비, 뽑아내는 비용 대비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요즘 다결정이 좋죠? 그러면 관공서 말고 우리 사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은 다 다결정으로 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단결정으로, 단결정이 안 쓰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공서 건물에 지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습니까? 그 에너지 세이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기 건축물에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꼭 설치해야 된다.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런 뭐였어요? 에너지 사용 대비 몇 프로를 최대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서 최대 30%까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신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해놓으면 한정된 면적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 모듈의 특징에서 내려보면은 이제 제조 과정하고 수명하고 효율, 가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조 과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조 과정보다 처음에 이렇게 순도가 높다,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발전 효율, 그리고 제조 과정이 그냥 복잡하다, 간단하다 이 정도만 보시고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명이 약 20년.
이렇게 했는데 뭐 20년이다라고 해도 이거 틀리지 않고요. 25년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30년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 최대 30년까지 봐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효율이 계속 저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또 단결정하고 다결정하고 이제 효율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죠. 얘가 효율이 높고 낮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결정이 되냐? 그래서 단결정에 비해서 다결정은 약 한 90% 정도, 87, 90% 정도 더 효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모듈, 같이 1m, 2m 되는 모듈에 낼 수 있는 와트 수가 단결정이 좀 더 높고 다결정은 그거보다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질 실리콘은 이건 만들기는 좋은데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유 자체가 효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결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고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잘 못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정질 실리콘이 효율만 좋아지면 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들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만 좋아지면 됩니다. 근데 효율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 해가지고 4번에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독립형, 개통연계형, 복합발전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시스템하고 개통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겠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우리 책에는 독립형, 개통연계형, 복합형 구분은 잘 해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내용이 뭐 두 줄,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로 해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같이 이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그림을 좀 그려서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해야지만 점수도 높게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해도 제대로 할 수 있죠. 자, 독립형이다. 우선 독립형이니까 얘가 혼자 돌아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혼자 발전을 해서 사용하는데 혼자 그냥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을 하고 인버터에서 직접 내가 쓰는 곳 어떤 곳으로 사용을 한다. 여기 우리 책에 보면 발전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한다. 이거는 뭐 모든 태양광 발전이 마찬가지인 거죠. 축전지에도 충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독립형으로 해놔가지고 밤에도 쓰려면 전원을 독립형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이 안 들어가는 곳에 내가 태양광 발전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그럼 낮에도 쓰고 밤에도 써야 된다. 그랬을 때 충분한 발전량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그거를 축전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밤에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섬, 오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게 이제 독립형 태양광 발전이다. 독립형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전력 공급이 없는 공원 조명, 태양광 조명 보신 적 있죠? 거기에는 그 전원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태양광 있고 축전해서 밤에 그냥 타이머에서 켜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전 표지, 그다음에 이렇게 도로에 막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개 표지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LED 태양광으로 그냥 그대로 밤에만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등대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야간 전원 공급을 위한 축전지가 필요하다. 어디에서는? 독립형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개통연계형은 이렇게 내가 쓰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쓰기도 하지만 그냥 한 군데서만 한정돼서 쓰는 게 아니라 개통 연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한 부하에 그냥 쭉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축물에서도 쓰고 또 전력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전에 개통 연계를 해가지고 팔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개통 연계형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380V 저압 또는 229 고압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통 연계형이다라고 합니다. 발전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한다 이렇게 우리 책에 나와 있고요. 여기 뭐 축전지에도 충전하여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축전지 뭐 쓸 수도 있죠. 요즘은 이제 ESS가 많으니까 저장해서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는 축전지 얘기를 굳이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개통 연계해서 사용하는데 다 쓰면 되니까. 남는 전력은 그냥 또 팔아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통 연계형을 해야죠. 여기에 축전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들이는 건데 축전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ESS의 사용 목적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과 직접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다.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발전량이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 한전 전원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량이 남을 때는 한전 개통으로 다시 전송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택용이라든지 건물용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든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통 연계형 시스템을 하죠. 우리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도 팔아먹지 않아도 개통 연계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작은 용량을 설치해서 다 내가 이렇게 다 부하로 다 쓰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계통 연계형입니다. 단독형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걸 단독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형은 그냥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독립형과 계통연계형을 겸한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복합형은 태양광 발전뿐만이 아니라 풍력 발전을 거기에 추가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비상용 전원, 발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전되는 발전 시스템을 복합형이다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그냥 좋겠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복합형보다는 단독형이냐 계통연계형이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형식이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종류, 형식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5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이제 특징은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쫙 나와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답안지엔 써야 돼요. 사실 태양광 발전기의 특징 그러면 뭐 성장하고 무제한한 에너지다 이런 얘기 써줘야 돼요. 필요한 규모로 발전이 가능하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규모로 발전이 가능해. 근데 제약은 있죠. 제약이 없는 건 아니죠. 많은 면적을 하니까 태양광 발전은. 그리고 소음, 진동이 없고 환경 오염이 없다. 뭐 맞죠? 소음 없고 진동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간단하다.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간단하다. 커다란 어떤 화력 발전 이런 거에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유지보수 용이하다. 맞죠? 무인화 운전도 쉽고 유지관리 비용도 작게 들고 그다음에 수명도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긴 시스템이다. 최대 3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4부터는 일사량에 따라 발전 전력이 변동한다.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고 태양광 발전은 특히 일사량에 의해서 발전량이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설치 면적이 넓다. 그래야 설치하는 지역이 상당히 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발생하는 에너지량이 면적에 비해서 작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싸다. 태양광 발전이 아직 비쌉니다. 점점점 싸지고 있죠. 자, 설계 시 정기적으로 고려할 사항.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도 당연한 얘기예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당연히 적합해야죠. 다 알고 있는데도 답안지에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 기준에 보니까 뭐 전기 방식도 같아야 되고 또 계통 연계 보호 기준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계통 연계 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상이냐 삼상이냐 그 다음에 삼상 저압이냐 고압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삼상 380V로 할 거냐 삼상 229로 할 거냐 계통 연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인버터는 이제 삼상의 저압이 되겠죠.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계통 연계 보호 장치 계통 연계 기술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기술적인 사항이고 전기 방식이라고 또 한번 나오네요. 전기 방식은 삼상에 380으로 딱 정해야지 되나요? 380V 계통 연계할 때는 380V 하는 거죠. 우리가 할 때는. 근데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압은요. 380V 계통 연계하는 곳에서는 380V용으로 그대로 정해가지고 와야지 될 거고요. 고압 계통 연계하는 곳에서는 그런 태양광 발전은 인버터가 380V로 다 합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인버터 규격을 보니까 이 출력이 380V인 것도 있고 400V인 것도 있고 400 몇십 V인 것도 있고 또는 300V인 것도 있고 막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제가 몇 군데 해봤습니다. 왜 여기가 저는 380V가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회사에서는 400V 만드는 회사도 있고 300V 만드는 회사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이런 인버터를 만드는데 가장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최적의 효율을 내는 것이 300V였더라. 또는 최적의 효율을 내는 것이 400V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변압기를 써서 229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여튼 전기 방식을 맞춰야지 된다. 계통 연계 보호 장치에 대해서 고려해. 계통 연계를 할 때는 계통 연계 보호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그죠 동기화 조건, 암기해야 될 품질 조건, 플리커, 주파수 변동, 그죠? 그다음에 전압에 대한 어떤 변동,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지 되느냐, 단독운전 하면 안 된다, 그런 교통연계 보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책이 뒤쪽으로 올수록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갈수록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전원책에 보면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주옥 같은 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많이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통한다라고 했는데 100번을 제가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 막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노란 줄 있는 데만 여기 뒤에는 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 개통연계 전압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 이번 얘기는 굳이 안 써줘도 될 것 같은 거, 제 생각에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제가 긋겠죠. 그 다음에 보호개전 시스템의 선정과 정정이 매우 중요하다. 개통연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개통연계 조건, 보호 시스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전지 어레이 구성을 이제 적정하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모듈의 배치, 이런 걸 적정하게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띄워놨는데, 모듈을 배치할 때, 여기 이제 모듈의 배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레이의 배치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보니까 모듈하고 어레이의 개념을 그냥 하나로 사실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분리해서 분리된 개념으로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모듈을 묶어놨으면 그걸 이제 어레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어레이를 배치를 하겠다. 모듈을 스트링 해가지고 어레이를 만드는 것은 딱딱딱딱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한 판넬 만들 건데, 그게 2단을 할 건지 세로로 세울 건지 가로로 해서 3단 4단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자가 결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의 스트링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스트링에 대해서 쭉 펼치는 어레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네, 간격을 띄워야지 된다는 건데, 간격을 어떻게 적정하게 띄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늘이 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늘이 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발전량이 줄어든다, 이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태양광 패널의 온도도 올라가고 여기 열화되고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늘이 안 지게끔 하는 거를 포인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늘은 언제 가장 악조건이 되느냐? 계절로 보면은 여름에 그늘이 그늘의 길이가 길어집니까? 겨울에 그늘의 길이가 길어집니까? 당연히 겨울에 그늘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가지고 지는 시간으로 보면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이 그늘이 길어지는 시간인 거죠. 그런 어떠한 시간대에 그림자가 안 지게끔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도 어떤 포인트는 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해가 뜨자마자 그늘이 앉아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가장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정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설계 실무를 할 때는 계절적으로 보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은 때로 갑니다. 그때가 어디예요? 동지죠. 동지가 1년 중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요. 그때 일단 기준으로 하자, 계절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는 일출과 일몰과 그 시간이 있는데, 바로 뜨자마자 그늘이 안 지게끔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 많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출력량도 많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좀 허용하자. 그래서 혹시 9시나 4시 또는 10시나 4시, 9시 정도로 조금 이제 러프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늘이 안 지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9시 정도에서도 안 지게끔, 그 다음에 4시 정도가 될 때도 안 지게끔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늘이 안 지는 배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고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동지에서 9시에 고도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까요? 기상청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내가 설치된 지금 여기 3번에 여기에 동지에 10시에 태양의 고도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치하는 지역 찾아가가지고 그때 동지에서 1년 중에 동지, 그 다음에 아침에 9시로 잡아도 되고 10시로 잡아도 될 텐데 나는 9시에도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9시로 잡아놓고 그때 뜨는 이 입사각이 나오는 거죠. 태양의 고도라는 게 입사각이 나오고, 내가 이 패널을 몇 도로 설치를 할 거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30도 이렇게 해놨죠. 25도, 30도, 35도 이렇게 결정하면 될 텐데, 가장 좋은 것은 얼마일까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해가 이렇게 뜰 때도 있고 낮게 뜰 때도 있고, 가장 이렇게 딱 입사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한 30도 정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에서 뭐 왔다 갔다 해도 큰 출력의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30도로 정해놨으면 30도에서 요렇게 쭉 패널을 어레이를 배치를 해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건 설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Y의 패널의 높이가 정해지면 이 어레이하고 어레이 간격 또는 요 어레이 옆에서 여기까지의 간격, 그늘이 앉는 것에 대한 간격 해가지고 지금 이건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하나 따온 건데 여기에서는 이 x 값을 그냥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리 x 값을. 그 x 값을 구하면 이 탄젠트, 이 입사각에 의한 탄젠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20도는 x분의 내가 당신이 설계한 어레이의 이 높이 값이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 x분의 이 높이값 1.29가 됐네요. 1.29의 책에서는 1.29 메타를 했을 때 이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이 띄워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설계하다 보면 조건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패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이거 땅이 지금 수평이죠. 땅이 경사가 질 수도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경사가 지면 여기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아닌데요. 안 멀어지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뜰 테니까 여기 경사가 이렇게 졌다면 여기가 패널 자체가 시작이 올라오니까 약간 또 앞으로 가도 그늘이 앉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선정의 어레이 배치에서 아주 중요하다. 네. 그 다음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태양광 모듈을 배치하고 그래서 전기 접속에 대한 설계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스트링의 개수, 전압의 개수 이런 걸 설명하려고 요 부분을 이제 띄워놨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파워 컨디셔너의 결정, 인버터의 결정입니다. 인버터는 보통 이제 인버터의 용량, 업체하고 용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인버터의 용량이 우리 책에 보니까 100, 200, 250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500kVA짜리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500kVA짜리에서도 이제 선정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용량이 작은 거는 뭐 100, 200, 250 다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 거고 제가 설계하다 보니까 250이나 500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좀 엉망이 생기더라고요. 용량이 좀 클 때. 자, 그러면 인버터의 용량은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버터의 용량을 결정을 했다면 인버터의 용량보다 얘가 500kV다. 일단 제대로 좀 500kV다. 그럼 여기에서 있는 패널에 스트링이 어레이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 접속반으로 쭉쭉 와서 이제 접속반도 여러 개 있겠죠. 이러한 접속반들이 여러 개 있으면 접속반도 이 채널이 뭐 20채널, 16채널, 24채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채널 받아가지고 쭉 보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서 인버터로 쭉 보내고 근데 이 인버터의 용량 이것은 여기 모듈 전체의 용량보다 같거나 커야지 되겠죠. 네, 같거나 크게끔 잡으면 된다. 그래서 용량은 같은 것이 원칙인데 같거나 살짝 이제 여유가 있는 거를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1000kg, 2000kg, 3000kg 막 이렇게 잡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00kg 정도 최대 또는 250kg 잡은 다음에 인버터가 이렇게 그 개수가 결정이 되면 태양광 모듈이 이렇게 있고 인버터가 있으면 인버터끼리 또 병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통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에 어떤 변압기를 많이 씁니까? 이제 변압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 이제 500kg, 500kg, 이게 1000kg짜리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변압기를 3번선 변압기로 이렇게 해서 Y 델타 여기는 Y 델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인버터 자체에 이렇게 TR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고 TR이 없는 그리고 트랜스미스 레스 타입이 있잖아요. TR이 없는 타입이 있는데 요즘 TR이 있는 타입을 많이 써요? 없는 타입을 많이 써요? 없는 타입을 많이 쓰죠. TR이 없는 타입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인버터에서 연결시켜 놔버리면 인버터는
직류 파형을 교류로 만드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만드는 거예요. 전압도 계통 연기에 맞춰서 자기가 전압을 조금 올려주기도 했다가 내려주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거든요. 그 변화시키는 거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버리면 여기 첫 번째 인버터에서 만들어진 파형, 두 번째 인버터에서 만들어진 파형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만큼 요 사이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순환 전류가 생기게 돼요. 그 순환 전류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3권선 변압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전압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400V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얘는 뭐 395V를 만들었다. 그래도 이 사이에 순환 전류 없이 그냥 여기에서 변압기에서 1차 측으로 그냥 쫙 보내주는 형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3권선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권선 변압기, 전원 쪽에서 3권선 변압기 얘기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3권선 변압기는 전원 쪽에서는 왜 3권선 변압기를 썼었죠? 그렇게 됐었죠. 그렇죠. 이제 수전 받아가지고 여기에 66을 하고 여기에는 뭐 투트나인 1호사 수전 받아서 66 투트나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투트나인이 들어와서 여기는 380V, 여기는 440V 간다든지, 그래도 상권선 변압기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전압 변동 얘기할 때 상권선 변압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전압 변동을 낮출 수 있는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에서는 상권선 변압기를 상호 순환 전류를 각 인버터 간의 그런 상호 순환 전류, 인버터 간에 만들어진 전압에 대해서 상호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을 합니다. 인버터가 여러 개일 때, 자, 그 파워 컨디션에 구성을 할 때 이제 저런 구성을 하는 거고요. 네, 파워 컨디션의 선정, 우리 이제 책에 있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면 전압 변동의 범위 및 직류 전압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어레이의 직렬 연결에 대한 어떤 전압 범위가 인버터하고 인버터의 입력 측에 허용 가능한 전압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기가. 그래서 직류 입력 범위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뭐를 선정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전압을 먼저 선정해야 될까요? 인버터를 먼저 선정해야 될까요? 사실 실무에서 보면 전압은 고압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전압의 한계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고압이 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펜스를 그 고압 기준에 맞게끔 펜스를 다 쳐야 되니까 그 펜스를 그냥 좀 낮추기 위해서 또는 안 치기 위해서는 이제 저압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링 개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가장 최적의 인버터의 입력값의 인버터를 이제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범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선정을 하는지. 최대 전압의 파워 컨디션에 최대 입력 전압을 넘기지 않도록 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입력값을 넘지 않아야 된다. 최저보다 더 낮게 되지 않게끔 어떤 인버터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여기 띄운 것은 인버터에 대한 어떤 사양에 대한 일반적인 예입니다. 예를 보면 뭐 인버터 출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MPP의 범위가 있다. 이 인버터도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출, 최대 효율, 그거를 낼 수 있는 입력 전압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측이 450V에서 830V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다. 뭐가 효율? 이거 이제 모듈의 효율이 아니라 인버터의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C 운전 범위는 이렇게 돼 있대요. 450V에서 930, 이거 메이커에 따라 다른데 내가 선정한 어떠한 인버터는 운전 범위가 최저 450V는 들어와야지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30V를 초과하면 또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요 전압이 딱 뜨게끔 직렬 개수를 결정하면, 이 태양광 패널 모듈의 직렬 개수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자마자 450V가 되게끔 직렬 개수를 결정했더니 동지에 그러니까 겨울에 고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고도가 높을 때, 그때 전압이 930V를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계산을 보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최저로 기준해가지고 딱 짜면 이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발전이 안 돼요. 안 되겠네? 이거 못하겠다. 직렬 개수를 줄여야 돼요. 줄여 나가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쭉쭉쭉. 우선은 뭐 고압에도 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쭉쭉쭉쭉 줄여 나가가지고 한 930V 안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930V 안에, 최대가 930V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지만
이게 발전량이 가장 많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는 반드시 운전 범위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최대 DC 허용 전압은 여기 이제 1000V까지는 얘가 이제 망가지지 않고 허용하는 전압이겠죠. 여기 운전 범위는 이렇고, 그 다음에 DC 최대 DC 입력 전류 267A라고 했는데 이건 120kg짜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압은 이제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전격 출력, 그 다음에 계통에 어떤 연계되는 전압, 이게 이제 380V짜리인데 저압 계통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압이 뭐 어떤 업체는 400V짜리, 어떤 업체는 60V짜리, 뭐 320V짜리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메이커를 잘 선정을 하면 된다. 그거에 따라서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압기 선정에서.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터를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사실 키입니다. 모듈의 스트링 개수를 어떻게 잘 결정할 건지, 그다음에 인버터의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걸 답안지에 좀 녹여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기적 접속 방법을 보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를 할 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선을 연결하자는 거예요. 그럼 선을 연결할 때 어떤 선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냐? 우선은 여기 하나의 모듈이 있는데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레이를 구성을 할 때 모듈 간에 직렬 연결을 해야지 되죠. 직렬 연결을 할 때 우리가 그 단자가 있으면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직렬로 쭉쭉쭉 하면 될 텐데 요즘 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리드선이 다 나와 있죠. 리드선 100% 다 나와 있어요? 100%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리드선 없는 거 안 살겠죠, 사람들이. 리드선이 나와 있어요. 리드선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리드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직류 발전하는 거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인 것을 플러스 이렇게 연결,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해 나가야지.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쭉쭉쭉쭉쭉 연결해 놔서 마지막 단자 끝에서 끝 이렇게 하면 전압 두 개. 그 연결을 잘 해야지 됩니다. 리드선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 리드선으로 모듈 간 접속한다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압 강화 강도를 고려해서 1.5스퀘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리드선이 그런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이 스트링을 구성할 때 전압 강화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어느 정도 굵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1.5스퀘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5스퀘어 이상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단자대 방식이어서 내가 쓸 때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고, 요즘은 리드선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류 배선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에 주의해야 된다? 극선 플러스 마이너스의 접속에 주의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스트링에서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끌고 가가지고 여러 개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접속반에 접속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요선은 지금 여기 태양전지 모듈 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듈 간에 직렬 연결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 나에서는 태양전지 모듈과 파워 컨디셔너 간, 그러니까 PCS 또는 인버터 간이래요. 태양전지 모듈과 인버터 사이예요. 근데 우리는 자, 태양전지 모듈을 어레이를 만들어서 중간에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접속반이라고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용량이 어느 정도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용량이 아주 작으면 그냥 바로 인버터로 들어가겠죠. 근데 용량이 크면 이제 이 스트링 개수가 많으면은 접속반이라는 걸 써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접속반까지의 배선이 있을 거다. 요 배선은 어떤 케이블로 합니까? 종류. 뭐 CV 케이블로 하겠죠. CV. 굵기는 몇으로 합니까? 계산해서 합니까? 대부분 그냥 정해서 합니까? 실무에서 거의 정해서 하던데요. 네, 6스퀘어로. 지금 우리나라 실무에서 6스퀘어로 거의 세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어차피 전압을 고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750V 이하로 가게 되면 이게 20개 이상은 절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18개 또는 17개, 16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출력이 여기가 그러면은 5kg 뭐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5kg, 6kg 되는 것을 여기에서 접속반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6스퀘어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계략 계산해보면요. 여기에 전류 용량은 충분하고요. 6스퀘어 정도면. 근데 뭐가 만족을 해야 됩니까? 전압 강화를 만족시켜야 돼요.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 P는
VR만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전압이 온도에 따라서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 출력량이 변하잖아요. 근데 간선을 너무 가는 거 써가지고 전압 강화가 생기면 그만큼 출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 전압 강화, 간선의 전압 강화를 많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작게만 나게 해요. 그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6스퀘어를 끌고 접속반까지 가는데 몇 볼트면 좋을까요? 몇 볼트 이하? 볼트? 퍼센트? 1% 이하로 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관련된 책에도 1%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책에서도 여기 태양전지 모듈하고 PCS, 이 모듈하고 이 PCS 인버터 이 사이에도 1에서 2% 이하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 자체가 접속함 내에서 병렬 접속하고 또 PCS까지 가는데 1에서 2%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접속함과 파워 컨디션 간. 자, 그 다음 나는 모듈에서 파워 컨디션까지 갔는데 다에는 또 접속함에서 파워 컨디션이래요. 그리고 다에는 접속함에서 파워 컨디션. 아까 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나누자고요. 모듈에서 접속반까지, 그 다음에 접속반에서 PCS까지, 파워 컨디션까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6스퀘어로 한다. 그 다음에 1%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반에서 파워 컨디션까지 가는 것은 이제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첫 번째, 케이블의 종류는 CV로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 강화는 몇 프로 이하로 하면 좋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실무에서 사실 이게 엄청나게 먼데 1% 이하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케이블이 엄청 굵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잡는 건데 우선은 우리는 여기 우리 시험이니까 그냥 1에서 2% 잡읍시다. 이렇게 1에서 2%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1% 정도가 되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면 전압 강화 때문에 케이블이 또 너무 굵어지니까 그래서 한 2% 정도까지 잡아도 됩니다. 근데 법적인 기준은 어떨까요? 법적인 기준, 전압 강화에 대한 법적인 기준. 법적인 기준은 뭐예요? 우리 뭐 태양광이라고 따로 돼 있는 건 없어요. 기술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4%, 5%, 6%, 5%, 6%, 7% 변화기가 있는 경우에 그거만 만족하면은 딴지 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이 태양광 발전에서는 전압 강화를 그렇게 러프하게 해가지고 낮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출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전압 강화를 전체적으로 2% 정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이게 좋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그럼 전압 강화에 대한 공식은 뭘로 할까요? I, R,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를 할까요? 한번 가보죠, 뭐. 이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고 했는데, 전압 강화의 공식인데, 여기는 직류의 교류예요. 직류죠. 직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무효분은 없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몇이에요? 1이죠, 1. 그러니까 IR 코사인 세타만 있는 거고, IR 코사인 세타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3상 4선일 때 17.8Li에 1000의 단면적 A 이걸로 계산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면 이 자체가 직류 계산이니까, DC 계산이니까. 우리 건축물에서 배선이 길 때, 용량이 클 때 이 계산식으로 하면 오차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략식으로만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계산식을 쓰면 돼요. 재질이 뭐일 때? 선의 재질이 뭐일 때? 구리일 때, 알루미늄일 때 이 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루미늄일 때는. 구리일 때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17.8Li는 3상 4선일 때고, 그럼 이 공식을 쓰면 여기에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항상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3상 4선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단상 2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DC니까. DC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3상 4선으로 쓰는 건데 DC일 때는 반드시 뭡니까? 35.6Li. 이걸 퀴즈로 냈어야 되는데 17.8일까요? 35.6일까요? 이걸 퀴즈로 냈어야 되는데 직류에는 단상 2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녹여내야죠. 이렇게 막 글로만 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라버는 태양전지 모듈과 연계형 배전전 차단기까지의 배선.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듈과 연계형 차단기까지 배선, 모듈과 여기에 어떤 개통 연계형 차단기까지, 이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한 건데 안 보셔도 되고 우리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지공사. 자, 접지공사를 할 때도 접지공사 태양광 발전에서는 뭐하고 뭐를 접지를 해야 되느냐. 자, 이 모듈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모듈하고 하고 모듈 사이에 접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이렇게 접지해요. GV선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여기 전체에 이렇게 컴몽 된 접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스트링을 가지고 이제 어레이를 쭉 배열을 하게 되면 어레이가 이렇게 축축축축 옆으로 갈 거잖아요. 이 어레이하고 어레이 사이에는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스트링하고 스트링 사이에는. 근데 여기에도 접지를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접지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모듈에서 떨어졌으면 여기 사람이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는 안 하지만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구조물 간에 접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전지 어레이 판넬, 모듈하고 모듈 사이, 어레이하고 어레이 사이, 그 다음에 가대, 접속함, 그 다음에 어떤 PCS, 여기 접속함, 이런 것들을 다 접지를 다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태양광 발전의 전체적인 거는요. 전체적인 거는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그 태양광 발전을 지금 뭐 수메가를 깔았다,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면적 안에 접지를 공통 접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통 접지를 하면 단독 접지를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연접도 다 했으니까 상호간에 접지선을 땅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깔고 뭐 여기에도 이렇게 깔고 이렇게 쭉쭉 깔고 여기 모듈하고 모듈 이쪽 세로로도 좀 몇 개를 이렇게 깔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연접 이렇게 접지한 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이쪽에 묶고 여기서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땅에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서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접지망이 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함이 들어가면 접속함도 여기에서 묶고 이렇게 접속함이 쭉쭉쭉쭉 있고 접속함들이 모여서 이제 인버터로 갔을 때 인버터를 이렇게 가는데 이 인버터도 이런 어떤 접지망에 같이 하나를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다 공통 접지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이제 변전소가 어디에 설치가 되겠죠? 변전소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변전소에서도 이런 메시망을 구성을 해가지고 변전소에 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지 공사를 할 때. 자, 그리고 MPPT. 이제 우리 참고 자료에 있는 MPPT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태양광 발전에는 모듈을 전압 전류 특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전압 전류 특성이 있다. 전압 전류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 ISC가 있고 ISC 여기에 VOC가 있다. 쭉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최대 포인트를 내는 지점을 찾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최대 포인트를 내는 지점은 어떠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전압하고 전류가 면적이 최대가 되는 P는 VI가 최대가 되는 점을 찾는 거고요. 이 지점이 맥시멈 파워 포인트라는 MPP라는 점이에요. 이 MPP 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의 전압이 몇 볼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VM 최대 전압을 내는 VM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이 전압이 실제로 사용하면 이렇게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변화한다고 했습니까? 해가 뜰 때, 고도가 높을 때 이때 변화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온도에 따른 변화가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막 바뀔 때 이 전압이 막 변화를 할 텐데 또 뭐 해가 뜨거나 높을 때도 그때도 살짝은 변해요. 근데 변화할 텐데 그때에 따라서 최대 포인트를 찾아가자는 거죠. 맥시멈 포인트를. 그래서 이 전압이 이렇게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지금 곡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어떠한 때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전압을 실제 출력을 내고 있더라. 또 어떠한 때에는
이러한 전압을 실제 출력을 내고 있더라. 이랬을 때 그때 가장 맥시멈 포인트들을 찾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가장 출력을 많이 내는 지점을. 그거를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태양전지 출력은 일사 강도나 태양전지 표면의 온도, 특히 이제 태양전지 표면의 온도에 의해서 계속 변동을 한다. 동작점이 항상 최대 출력이 되도록 추종을 해야 된다. 뭐가? 인버터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여기에 전압을 받아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MPPT 제어다라고 하는데,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이제 트래킹하는 제어다라고 해서요. 파워 컨디션의 직류 동작 전압을, 파워 컨디션에 여기 들어오는 직류 동작 전압을 얘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가 전압을 낮추면 여기 전류가 많아질 거고, 얘가 전압을 만약에 이렇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들 거고, 그런 포인트를 인버터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직류 동작 전압을 변동시켜서 전력이 크게 되는 방향의 파워 컨디셔너가 직류 전압을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은 파워 컨디셔너가 동작하는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VR 곡선이 있을 때 이 V에 대해서 V 지점을 어떤 지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출력을 내는 곡선이, 출력이 이렇게 쭉 증가했다가, 자, 봐요. 어떠한 지점에서요, 이 지점이라고 볼까요? 어떠한 지점에서, 낮게 볼까요? 요 전압이 아주 낮은 범위에서, 요 전압에서 운전을 하면 요만큼만 출력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점점 커졌죠. 이렇게 쭉 커졌어요. 그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사각형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계속 전압을 높이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는 전압을 높이니까 더 출력이 작아졌어요. 전압을 높이니까 출력이 갑자기 또 뚝 떨어지는 이런 곡선을 갖더라. 이 지점에서 가장 최대 전력을 내는 전압, 요것을 찾아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 전압을 맞춰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곡선에서 가장 이 최대 전력점을 찾는 것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여기 A점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동작 전압을 V1에서 V2로, 그러니까 A점에서, 요 점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최대 전력에서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대 전력으로 가기 위해서 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건이 변해가지고 지금 D점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온도가 변하든지 일사량이 변하든지 해가지고, 이 D점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전압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버터는 그런 동작을 수행할 거면 해야지 된다는 거고, 인버터가 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이 지점에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췄을 때, 전압을 높였을 때 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해진다.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정해진다. 이런 미분 제어를 합니다. 그럼 미분 제어를 해가지고, 전압을 올려줘야 되겠다,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다, 그렇게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